이 아줌마가 정말 말하는 싹수가 노랗구만. 야, 당장 인형 끌어내. 이 소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박중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한 장교의 무례하고 거친 손짓 하나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오만의 민낯과 부조리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게 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통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며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무한한 에너지가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경기도 이천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한 특수전 여단 정문에는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조망과 육중한 철문은 이곳이 보통의 장소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 문 앞에 한 여성이 섰다. 김서연. 그녀는 짙은 선글라스에 편안한 재킷과 청바지 차림으로 언뜻 보기에는 주말을 맞아 아들을 면회 온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다. 하지만 굳게 편 어깨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땅을 딛는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기품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은 그녀가 걸어온 수십 년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연. 그녀는 지금 군인이 아닌 누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와 있었다. 우진아, 괜찮아야 할 텐데. 며칠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 김우진 대위가 야간 강화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부대에서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키우다시피 한 서연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어릴 적 툭하면 넘어져 무릎이 깨지던 코올릭의 동생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대위가 된 것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면회소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소에 서 있던 젊은 헌병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갓 20살을 넘겼을까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딱딱하고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려 가방을 열었다. 면회 왔습니다. 김우진 대위를 만나러 왔어요. 헌병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평범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의구심이 스쳤다. 김우진 대위님 면회 말씀이십니까? 혹시 사전 연락은 되셨습니까? 네, 동생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담당 부서와 통화도 마쳤습니다. 서연이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건넸다. 헌병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였다. 그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는가 싶더니 옆에 있던 동료 헌병과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걸렸다. 갑자기 그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줌마, 여기가 아무나 그냥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서연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단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곳은 동생이 복무하는 부대였고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서류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침착한 대응이 오히려 헌병의 오만함을 부추긴 듯 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동료에게 건넸다. 야, 이거 봐라. 이 아줌마가 김우진 대위님 가족이란다. 에이, 설마요. 대위님이 어떤 분인데? 그들의 노골적인 조롱이 서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동생을 봐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김우진 대위의 누나입니다. 신분증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합니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다. 중위 계급장을 단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특전사 특유의 다부진 체격과 짧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박준혁 중위였다. 그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헌병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는 듯 턱짓을 했다. 박중희님, 이 아줌마가 김우진 대위님 면회를 왔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헌병의 보고를 받은 박중희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값싼 물건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아주머니, 김우진 대위 가족이라고요? 정말입니까? 그의 말투는 헌병보다 한술 더 떠 처음부터 서연을 거짓말쟁이로 단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불쾌감을 감추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우진 대위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 박중희는 코웃음을 치며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같은 분이 특전사 장교와 가족관계라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의 말은 예의라는 포장지를 벗어 던진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아주머니 같은 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에.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 길에 장군으로서의 위엄이나 권위는 모두 벗어두고 그저 평범한 누나이고 싶었다. 그것이 실수였을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군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군요. 서연의 차분한 지적에 박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일개 민간인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외모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죠. 특전사 장교의 가족이라면 그만한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머니는 글쎄요. 박중희의 말에 주변 헌병들이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철처럼 차분했다. 그만한 품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위. 서연의 입에서 중위라는 정확한 계급 호칭이 나오자 박중희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오만함으로 자신의 당황을 감추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저기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는 아주머니가 구경이나 하러 올 곳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서연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다. 하지만 그녀는 하체에 단단히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았다.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은 반사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에서 번뜩였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명령조의 단호한 어조.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박중희의 오만한 기세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중희는 자신의 손이 밀쳐진 것도 아닌데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뒀다. 그러나 곧바로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뭐라고? 지금 군인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줌마가 뭔데? 박중희가 다시 그녀를 밀치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청난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악! 박중희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의 소나귀는 가늘었지만 마치 강철 클램프로 조이는 듯한 엄청난 악력이 느껴졌다. 그는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움직이려 할수록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군인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함부로 위력을 행사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닐 텐데. 서연이 조용히 말하며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박중희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나 고통스럽게 손목을 어루만졌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헌병들 역시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 가냘픈 여인의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온단 말인가.
지금 군시설 내에서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당장 경비대에 넘겨야겠어. 박중희가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가을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맨얼굴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은 비범했다. 수많은 세월의 연륜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눈이었다. 폭력이라. 내가 먼저 위협을 가했습니까? 아니면 중희가 먼저 내 몸에 손을 댔습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누가 더 곤란해질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박중희는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위병소 너머에서 더 높은 계급의 장교가 나타났다. 소령 계급장을 단 40줄의 이태영 소령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무슨 소란이야? 이태영 소령의 호통에 박준혁 중위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설명에는 서연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처럼 교묘한 과장이 섞여 있었다. 이 소령은 보고를 듣는 내내 서연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특전사 가족이라고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군 장교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 소령은 콧방귀를 뀌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박중희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행색을 비웃었다. 아주머니, 어딜 감히 신성한 군부대에서 행패야. 특전사가 뭔지는 알고 나오셨나? 서연은 이태영 소령을 조용히 응시했다. 계급이 더 높을 뿐 박중희와 똑같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소령, 특전사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러운 서연의 반문에 이 소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답했다. 부국 강병 멸사봉공. 그딴 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외워와서 가족 행세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특전사는 아주머니 같은 일반인과는 격이 다릅니다.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일반인 격이 다르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군이 국민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바로 당신들의 격인가 보군요. 서연의 냉정한 지적에 이 소령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 이 아줌마가 정말 말하는 싹수가 노랗구만. 야, 당장 인연 끌어내. 이 소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박중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시간 낭비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시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니까. 서연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밀려난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하며 순식간에 이 소령의 손목을 꺾어 뒤로 비틀었다. 아! 박중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이 소령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그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팔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익힌 특수 무술의 정수였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소. 그 군복의 무게를 진정으로 안다면 말이지. 차가운 서연의 목소리가 이 소령의 귓가에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헌병들은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서연을 모욕하던 박중희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얼어붙었다. 눈앞의 평범한 중년 여성은 그들이 상상하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혹은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였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대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외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누나, 누나 맞아요? 땀에 젖은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바로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김우진 대위였다. 절뚝거리며 달려온 김우진 대위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누나가 부대 내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태영 소령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이 소령은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박준혁 중위와 헌병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의 다급한 외침에 서연은 제압했던 이 소령의 팔을 스르르 놓아주었다. 풀려난 이 소령은 비틀거리며 물러나 꺾였던 손목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치욕감이 서려 있었다. 우진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누나와 소령 사이를 막아서듯 섰다. 그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저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자신의 누나가 군 장교에게, 그것도 소령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무슨 큰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이 소령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누나가 군부대에서 장교를 폭행한 죄로 연행되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이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충격받은 눈으로 서연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진은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누나, 대체 왜 그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소령님께 사과드려. 그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누나를 다그쳤다. 그러나 서연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동생의 다급한 애원을 외면한 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우진은 기가 막혔다. 누나, 제발. 여긴 군대야.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래, 군대지. 서연이 동생의 말을 받았다. 그녀는 우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뒤로 물렸다. 그리고 다시 두 장교를 향해 섰다. 군대이기에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군인이기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당신들은 오늘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박준혁 중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태영 소령은 치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려 했지만 아까 손목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힘의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우진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었다. 누나가 왜 저러는지, 저 장교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누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령님, 중위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민간인이라 군대의 규율이나 질서를 잘 몰라서 잠시 이성을 잃은 모양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진의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인 한방아쇠가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한순간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례하고 어리석은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진아. 서연이 나직이 동생을 불렀다.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내가 민간인이라서가 아니야. 그저 자신들보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군인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다. 말을 마친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리고 절제된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짙은 갈색 가죽으로 된 낡았지만 기품 있는 신분증 케이스였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직감했다. 저 안에 자신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서연은 케이스를 열어젖혔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가을 햇살이 케이스 안의 금속 문양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내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 서연이 케이스를 이태영 소령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똑똑히 확인하시오. 당신들이 아줌마라 부르며 모욕하고 격이 다르다며 밀쳐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태영 소령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신분증에 박힌 사진, 이름, 그리고 이름 옆에 선명하게 새겨진 3개의 은빛 무궁화 봉오리에 고정되었다. 별. 그것은 하늘의 별보다 따기 어렵다는 군인의 꿈이자 선망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셋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서연. 소소. 이태영 소령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소장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아줌마. 그가 함부로 밀치고 조롱했던 그 여인이 현역 삼성 장군이라고. 사단 장급도 아닌 군단 장급 이상의 최고위 지휘관이라고.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옆에서 그 신분증을 곁눈질로 확인한 박준혁 중위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천둥처럼 들렸다. 그 순간 이태영 소령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거의 무너질 듯한 자세에서 간신히 힘을 짜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 성, 소 소장님,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경례를 신호탄으로 박준혁 중위와 너클 잃고 있던 헌병들까지 일제히 경례를 했다. 위병소 앞은 방금 전의 소란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이 살얼음판 같은 정적과 공포만이 감돌았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우진 대위였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소장님, 자신의 누나가? 늘 자상하고 때로는 잔소리꾼이었던 평범한 누나가 저 오만불손한 소령과 중위를 단 한마디 말과 신분증 하나로 벌벌 떨게 만드는 삼성 장군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했나? 신청 서류에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적혀 있었을 텐데. 확인도 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확인하고도 무시한 건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그럼 계급이 낮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국민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이 자네들의 방식인가?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특전사의 격이고 정신인가? 서연의 질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재앙 앞에서 그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위병소 안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이 부대의 지휘관인 최민호 중령이었다. 위병소의 소란을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하러 나온 길이었다. 아니, 여기서 무슨 소란인가? 이 소령, 박중희. 자네들 지금. 최 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대에서 가장 기세등등하던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가 처음 보는 중년 여성 앞에서 사색이 되어 경례를 붙이고 있는 기괴한 광경 때문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우진 대위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 대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이분은 누구시고? 우진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최 중령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들린 신분증 케이스에 닿았다. 그는 특전사 부대장으로서 수많은 고위 장성들을 접해왔다. 한눈에 그것이 장군의 신분증임을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황급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소 소장님. 최민호 중령의 등이 반사적으로 꼿꼿하게 펴졌다. 그의 오른손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관자놀이에 붙었다. 충, 성, 소장님, 여단장 최민호 중령입니다. 부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처분해 주십시오.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여단장의 입에서 나온 처분이라는 단어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중령의 등장은 이 사건이 더 이상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부대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비로소 최중령의 경례를 받으며 들고 있던 신분증 케이스를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이소령과 박중희를 지나 부대의 총책임자인 최중령에게로 향했다. 여단장. 예, 소장님. 내가 오늘 이곳에서 본 것은 특전사의 자부심이 아니라 오만함이었고 철통 같은 보안이 아니라 허술한 편견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차가운 서연의 물음에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서 있던 모두는 혹독한 겨울의 한파가 자신들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막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호 중령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위병소의 공기를 단번에 깨부수었다.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이 더 이상 몇몇 장교들의 일탈이 아닌 지휘관이 직접 책임져야 할 부대 전체의 문제임을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하들에게로 향했다. 이태영 소령, 박준혁 중위, 당장 무장 해제하고 여단장실 앞 대기실로 가서 대기한다. 실시. 최중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불호령에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무장 해제는 장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수치 중 하나였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허리춤에 권총을 풀어 헌병에게 넘겼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그들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여단장. 김서연 소장의 나직한 부름이었다. 최중령은 당황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예, 소장님.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그들에 대한 처분은 나중에 논하도록 하지. 우선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인 동생부터 만나야겠다. 조용한 휴게실로 안내해주겠나? 서연은 마치 방금 전에 험악했던 상황은 다 잊었다는 듯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에 최중령은 물론 이소령과 박중희, 심지어 김우진 대위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금 전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하려 한 이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는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절차와 원래의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몸에 밴 지휘관의 자세였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중령은 황급히 앞장서며 그들을 부대 안쪽의 간부 휴게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경례를 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위병소에서 한 아줌마가 이태영 소령을 단숨에 제압했으며 그녀의 정체는 현역 삼성 장군이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병사들은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힐끔거렸다. 휴게실에 도착하자 최중령은 깍듯하게 차를 내오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소장님 편히 쉬고 계시면 바로. 여단장은 잠시 나가 있게. 동생과 조용히 얘기 좀 나누고 싶으니. 예, 알겠습니다. 최중령이 물러나고 널찍한 휴게실에는 서연과 우진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자신의 누나를, 아니 소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차마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군이 아닌 다정한 누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진아, 다리 아플 텐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그 한마디에 우진의 굳어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누나의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아니 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들어 그의 앞에 놓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너한테는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김서연 소장의 동생이 아니라 김우진 대위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성장하길 바랐다.
내가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도,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복무하는 모든 순간에도 나는 그저 멀리서 묵묵히 응원하는 누나이고 싶었어.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누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해도 저 자식들이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감히 누나를. 우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만약 누나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정말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면 오늘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정해, 우진아. 서연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나도 화가 났으니까. 하지만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놈들은 그냥 군대에서 쫓아내야 해요. 저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교입니까? 쫓아내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잘라낸다고 해서 병든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지는 않아. 나는 오늘 자네 부대가 썩은 가지 몇 개를 가진 부대가 아니라 병이 들기 시작한 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뿌리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해. 절단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군 전체를 걱정하는 지휘관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얼마나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보다 내 다친 발목이나 좀 보자. 군의관은 뭐라고 하던? 서연은 화제를 돌려 우진의 발목을 살폈다. 우진은 얼떨결에 자신의 발목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먹먹함을 느꼈다. 얼마 후 휴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민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과 우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중령을 마주했다. 여단장실로 가지. 여단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최 중령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관 책상에 서서 맞은편 소파에 앉은 서연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소장님,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저에게 있습니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 미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위병소 근무자들 역시. 됐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 중령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건 몇몇 장교들의 군복을 벗기는 게 아니야. 여단장. 예, 소장님. 나는 자네 부대원들의 정신에 박힌 오만한 특권 의식을 벗겨내고 싶다. 군인이 입는 군복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갑옷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수위임을 나는 그들이 깨닫길 바라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 중령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소장님,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징계는 여단장의 권한에 맡기겠네. 최소한의 책임을 묻되 그들이 군복을 벗는 일은 없도록 하게. 대신 그 두 장교가 직접 교관이 되어 국민을 대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대 전체에 실시하도록.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최 중령은 서연의 제안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당연히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하여 군기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서연은 처벌과 보복이 아닌 교육과 성찰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면회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게. 신분이나 행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원칙에 맞게,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치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의 깊은 뜻 반드시 받들어 부대를 쇄신하겠습니다. 최 중령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 거수 경례를 했다.
그의 눈에는 이 부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한편 여단장실 밖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다. 불명의 전역, 군사재판, 남은 인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 끝났어. 박준혁 중위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태영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 오만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지독한 후회에 몸을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 문이 열리고 최민호 중령이 나왔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 중령은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자네들 군복 벗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이어지는 최 중령의 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최민호 중령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이어질 해임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최 중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장님께서 자네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최 중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군복을 벗는 대신 자네들의 그 오만하고 썩어빠진 정신을 스스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군인 정신을 채워넣을 기회를 말이다. 두 사람의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기회라니. 대체 무슨 의미인가? 두 사람은 지금부터 부대 내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응대 및 군인 품격 향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교관으로 임명한다. 교육 자료부터 강의까지 모든 것을 자네들이 직접 준비해. 그리고 첫 강의는 오늘 위병소에서 자네들이 저지른 모든 과오를 단 하나도 숨기지 말고 병사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이것이 소장님의 명령이다. 순간 두 사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차라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잘못을 곱씹고 그것을 부하들 앞에서 가르치라는 명령. 그것은 육체적인 형벌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한 정신적인 형벌이었다. 하지만 그 형벌 속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군인이 되어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한 재탄생의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이태영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 대신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준혁 중위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김서연 소장이 부대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동생 우진과 함께 휴게실을 나섰을 때 복도와 현관 앞에는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깍듯한 경의를 표했다.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몸 조심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늘 안전이 먼저다. 알았지? 네, 누나. 그리고 정말 고맙고 죄송해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의 누나가 겪었을 모욕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대범함의 만감이 교차했다. 사내 새끼가 울기는. 누나 간다. 가끔 전화하고. 서연은 씩씩하게 웃으며 동생의 등을 한번 툭 쳐주고는 최민호 중령이 열어주는 차량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열한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 대열의 가장 끝 위병소 옆에는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가 서 있었다. 차가 그들 앞을 지나는 순간 두 사람은 그들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서연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희미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3개월 후 특수전여단 대강당. 강단에는 이태영 소령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갓 부임한 신임 하사들과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군 생활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닌 불과 석 달 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일, 그녀의 외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그녀가 현역 삼성 장군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까지. 강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가 우습거나 혹은 제가 불쌍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군복을 벗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의 군복이 아닌 저의 썩어빠진 정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진솔했다. 그의 강의는 더 이상 딱딱한 이론 교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처절한 반성이 담긴 고백이자 후배 군인들을 향한 간절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언행은 한결같이 정중하고 친절해졌다. 면회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해졌으며 부대를 찾는 모든 민간인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날의 교훈은 부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불문율이 되었다. 이태영 소령과 박준혁 중위는 부대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교관이 되었다. 다시 한개월 후 김서연 소장의 집무실. 창밖으로 국방부 청사의 너른 전경이 내다보이는 오후였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동생 우진이었다. 충성. 누나 잘 지내? 그래, 웬일이냐? 또 어디 다친 건 아니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났다.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거든.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했지. 우리 부대 이번에 대민지원 최우수 부대로 선정돼서 사령관님 표창 받았다. 어머, 그래? 장하다. 우리 부대. 다 누나 덕분이야. 참, 여기 부대에 누나 관련해서 전설이 하나 생긴 거 알아? 전설? 우진은 키득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도 김서연 소장님이라고 안 불러. 다들 이천 위병소의 여신이라고 하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만한 군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홀연히 사라진 정의의 여신이래. 그 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여신이라니 자신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다. 이태영 소령님하고 박준혁 중위님은 지금 부대에서 완전 참군인의 아이콘이야. 그분들 교육 한번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다들 그래. 흉터가 자랑스러운 무공훈장이 된 셈이지. 그래, 다행이구나. 전화를 끄는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향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꾸짖음과 너그러운 용서가 강철 같던 조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천의 그 부대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강한 군인의 길임을 깨달은 이들에 의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전설이 된 위병소의 여신이 남긴 깊은 울림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